통합행정 시스템에 관련된 업무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입이나 뭐 인감, 뭐 등초본 관련 업무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만 안 되면 다른 데가 다 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연차 썼는데 저 오늘 못하게 돼가지고 좀 그렇네요. 국가통신망 장애로 인해서요. 지금 발급 안 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장애를 겪으며 민원 서류 발급이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정부 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패널 4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까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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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어제 아침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인 세월이 먼저 멈췄고 오후부터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 접속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 임시 재개가 되기는 했는데 국민들이 어제부터 정말 큰 혼란을 겪었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어제는 평일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그나마 주말이니까 사실은 뭐 이 행정전산망 민원 서비스를 가지고서 뭐 처리할 업무들이 어제보다는 현저하게 줄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평일에 갑자기 전산망이 먹통이 되니까 그러면 뭐 사실 모든 민원 서류 같은 것이 발급이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아까 뭐 어떤 분도 나왔듯이 하루 뭐 연차를 내고 나와서 그 행정 업무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는 거고 등등 뭐 하루 민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는 그러면 원인이 뭐냐? 또 이런 게 바로바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비해서 원래 백업을 해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백업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불투명하고 뭐 하는 점에서 본다면 아니면 이게 정말 무슨 해킹인지 예.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더 불안해지고 자 그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하니까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의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빨리 뭐 복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복구 외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본 것처럼 좀 연차 쓴 분까지 좀 있었고 이렇게 좀 먹통이 되면 결국 피해는 다 시민들이 입는 거잖아요. 좀 목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행정 전산망이 진짜 그야말로 마비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민원 서류들이 전혀 발급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증명 이런 부분들도 다 안 됐는데 그렇죠. 사실 주민등록 등초본 정도야 만약에 뭐 회사에 내는 거라든지 이 정도까지면 뭐 다음 주에 내는 거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뭐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또는 전세 계약을 하면 그날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대항력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입신고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전산망이 모조리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처리했어야만 했던 그런 민원 업무들이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해서 지금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들 많이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행안부에서 장애의 구체적 원인을 바로 파악을 못했고 지금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명확히 지금 밝혀졌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복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펼치다가 예. 좀 복구가 불가한 상황이 되니까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좀 실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의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다고 전해지는 것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예. 또 시민들에게도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 시민분들 알고 계셔라라고 이제 공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네. 행안부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제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 예. 오히려 이날 중 복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도 못했고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점심 때 이제 행안부실에 확인을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 금방 다 복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선 1시 55분에 오후 1시 55분에 정부 24까지 먹통이 된 거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파악이 된 바로는 공동인증서 사용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이 전산망인 세월에 접속을 할 때 이 공동인증서가 필요로 하는데 이 절차가 문제가 생기면서 접속이 안 되고 이 행안부 측에서 비밀번호와 패스워드를 넣고 그러면은 접속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절차를 또 그동안 사용을 안 했다 보니까 이게 또 접속이 안 되면서 순차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네, 그런데 정확히 좀 이유도 모르고 언제 완전히 정상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이 정도면 전자정부 이거 자체의 허점이 너무 큰 거 아닌지 저희가 준비가 됐던 건지 좀 말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정부, 그다음에 예. 전자 정부 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많이 발달되어 많이 있는 건 앞섰죠. 맞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를 예상을 못했을 거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백업 시스템은 이미 만들 때 우리나라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저도 이제 검찰에 있을 때 네. 우리 다 전자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조금 그 관심을 갖고 봤는데 사실은 그 원인을 못 찾은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정말 해킹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지금 말하자면 그 인증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약간 떨어지는 게 제가 좀 걱정하는 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총리께서는 이미 송구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빨리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 복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원인을 예. 못 찾았으니까 사실 복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행안부 관계자는 해킹 정황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제 해킹 정황이 있으면은 그와 비슷한 이후 징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미국 출장을 조기에 종료를 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 출장이 디지털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갔던 건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 봐서도 좀 민망하게 됐죠. 네. 우리가 이제 전자정부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도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갔는데 막상 국내에서는 이 전자정부에 큰 흠집이 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사실은 이 전자 시스템이 갖추면 그 전자 시스템이 그 갑자기 멈추는 상황도 저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그게 해킹에 의해서 멈추든 아니면 무슨 다른 사고에 의해서 멈추든 그러면 멈췄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 플랜 B는 아마 끊임없이 뭔가 훈련을 하는 데를 통해서 저는 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일각에서 지금 진단하는 얘기는 그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다가 혹시 이런 게 생긴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왜 평일에 하느냐?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럴 있고. 수 있죠.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아니면 이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시간 네. 뭐 이런 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직 뭐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곧바로 뭐 백업 서버를 가동을 시켜서 네. 일단 그걸로 대체를 하고 원래 이제 원인을 규명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 거예요. 저는 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작동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원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평상시에 저는 훈련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네.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뭐 해킹에 대비하는 훈련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게 그 갑자기 작동이 먹통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죠. 예. 저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좀 급하게 나선 상황인데 납부나 좀 신고 기한 이건 좀 연장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앞서 최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일단 복구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국민들 불이익 받는 거 당연히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행정절차법에 보면 예.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당사자의 어떤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이렇게 납부를 제대로 못하게 했을 때는 그 기한을 연장해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요. 만약에 납부 기간이라든지 또는 신고 기한 같은 것들이 어제 그 먹통 사태로 뭐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복구된 시점까지로 연장을 해주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전입신고나 뭐 확정일자 같이 예. 네. 그날 당일에 처리를 했어야만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공무원들이 수기로 접수를 한 후에 그 서버가 복구가 되면 소급해서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은 일단 정부 24 사이트 오전 9시부터 일부 복구가 돼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문서는 지금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세월은 아직 복구를 못해서 이게 복구가 안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 부분은 복구를 하기 위해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행보가 잇따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등을 찾아 이 공식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구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몰라, 왜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대구 스마일 센터를 어제 찾았습니다. 사실 스마일 센터 전국에 여러 곳이 있고 이 중에 이제 대구에 있는 곳을 찾은 건데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장소와 인물의 결합이 어떤 의미를 낳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아니 사실은 예. 아주 오래전부터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것이냐. 이 문제를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잖아요. 저희도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점마다 달랐어요. 그렇죠. 어떤 시점에서는 나온다. 예. 그다음 어떤 시점에서는 안 나온다. 뭐 예.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네. 그리고 도대체 아무도 그걸 답을 말해주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정답을 말해준 것 같아요. 아, 정답이 나왔다. 네, 뭡니까? 저는 이제 나온다. 나온다. 총선에 예. 나오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구는 사실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심장이라고 불리어지는 곳이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곳에 간 거예요. 사실 법무부 장관이 뭐 대구 스마일 센터 보통은 조금 그 행보는 저는 지금까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서 그 한 얘기가 딱 세 가지인데 이거는 보통 그 출마할 때 보통 후보들이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 예. 대구에 대해서 그 6.25 때 한 번도 저기 한 적 없고 예. 지켰고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그 다음에 산업화 예. 이 부분들 박정희 대통령을 뭐 역사를 연상시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경의 마음을 그 두 가지를 꺼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아, 이건 후보들이 보통 내가 출마를 생각했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각하는
그 변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나온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지역만 남았다고 봅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지켜는 봐야 네, 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 존경의 마음 이걸 표현을 했는데 좀 발언하고 소통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은? 저는 최근에 한동훈 장관 모습에서 그 두 장면을 이제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예. 그 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 며칠 전에 보면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한 적이 있는데 예. 평상시에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날은 적어가지고 그거 기억나시죠? 예. 안에서 뭘 꺼내서 읽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냐면 메시지 관리를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우선 느꼈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사실은 오후 7시에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기차표를 예매를 하고 동대구역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제가 평상시에 한동훈 장관이라면 이거 7시에 저 예매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기차 타고 올라왔을 텐데 보통의 경우에는 올라가죠. 그렇죠. 예. 예매까지 해놨는데 그럼요. 그 뒤로 뭐 또 기차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취소를 하고 거기에 남아서 무려 3시간여를 사진을 찍었다. 3시간이나 3시간여를 사진을 찍었다. 모습이군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보기에는 이 두 장면을 보면 예. 그게 이제 뭐 출마지가 대구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예. 대구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공인을 받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작심하고 최근에 그 두 가지 행동을 보인 데에서 저건 출마로 굳혔구나 예.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지역구 얘기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렇죠. 뭐 엊그제 제가 TV조선을 찾아보니까 예. 한 달 전에 이미 서울 종로 출마 보도를 단독으로 하셨더라고요. 나왔었습니다. TV조선이. 예. 저는 그 보도가 검토 뭐 한다가 아니라 그 보도가 저는 맞는 걸로 보여요. 맞습니까? 왜냐면 예. 제가 그 여기저기 저희도 이제 뭐 좀 취재 좀 하고 이러니까 예. 네. 취재를 해서 물어보면 아마 아주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 종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출마를 결심을 했고 뭐 앞서 보도가 나왔다시피 종로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신 건데 이 한 장관을 향해 이 총선 출마 등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묻는 질문도 어제 물론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관 부처 장관분들 인사 검증 뭐 진행 중인데 법무부 장관 뭐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진행 중일까?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혁신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혁신위원장을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총선 요구가 강하다 이 질문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선을 그은 걸까요? 아니면 여지를 남겨둔 걸까요? 이게 뭐 여지를 남겨둔 걸 넘어서 사실상 결심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대구 방문 영상을 보면서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출정식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기까지 했어요. 예. 평소에 한동훈 장관이라면 하지 않을 발언들. 예를 들면 어제의 현장은 단순히 대구 시민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보다 뭐 대구의 산업화 얘기라든지 민주주의를 지켰던 역사에 대해 언급한 거는 예.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정치적 발언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총선 요구가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평소에 굉장히 명쾌하고 단호한 화법을 구사하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면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했을 겁니다. 저는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고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선을 긋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해석의 여지를 남긴 거고 네네.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둔 발언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출정식 같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한 장관의 이번 대구 방문을 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을 혹시 이거 사전에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 공식
공식 일정이기는 한데 총선 앞두고에다가 뭐 이준석 대표 신당도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연결을 시켜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 이준석 전 대표 이 신당설이 계속 나오고 또 대구 출마설도 나오는 가운데 이를 뭐 상쇄시키려고 대구를 쳐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위원님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대구 경북이라는 데가 예. 제가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경우에 그거를 지금 여권으로서 예. 엄청나게 경계해야 될 곳이 대구 경북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해도 본인은 뭐 그렇게 주장을 안 할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의 그 어떤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 가서 이준석 신당 견제할 이유가 없고 예. 오로지 그 한동훈 장관의 자기의 정치적 행보 뭐 이런 거를 저는 노리고 갔다고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걸 이준석 신당과 연결시키는 부분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존재다, 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복권 같은 존재다.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과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띄우면 띄울수록 자기하고 뭔가 이 연관돼서 경쟁 상대 이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예. 수 있잖아요. 예, 정치인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총선에 나오는 게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총선에 나온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뭐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에 이미 이름이 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대구가 핵심인 거죠. 예. 1번은 대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대구의 입장이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인도 알고 싶었을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뭐 이준석 전 대표랑 연관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 그건 이준석 대표만의 생각이 아닐까? 그만의 생각일 것이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근데 생각이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네. 앞으로 경쟁 관계,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글쎄, 이 질문을 어떻게 아니 저는 이제 예. 현장 기자들이 아무래도 제가 뭐 꼭 연령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젊은 기자들이다 예. 보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과도한 해석이다. 정치는요. 예.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겁니다. 세력이 이준석 신당 자 나오면 얼마나 세력이 붙을까요? 저는 붙을 것 같지 않거든요, 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당입니다. 네. 거기다가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 대 세력이 붙으면 예.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과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를 비교하는 거는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비교 비교를 자체가 하는 안 거다. 된다. 예를 들어서 예. 긁지 않은 복권 얘기를 하는데 예. 복권에 당첨이 되면 1억 원짜리도 있지만 1조짜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실제로 후임 법무장관 인선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후임 법무장관으로 이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벌써 이제 한동훈 장관의 후임에 대해서 인사검증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뭐 TV조선에서 네. 단독으로 있고 그 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에서도 뭐 앞서 그렇죠.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자는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지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박성재 전 고검장이라든지 뭐 이원석 검찰총장도 또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예. 결국 인사야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결국엔 지명할 것이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게 될 또 장관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또 기재부라든지 그렇죠. 뭐 좀 크게 보면 한 최대한 7개 부처 정도가 지금 개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의 행보뿐만 아니라 지금 개각까지 맞물려서 아마 12월 예산국회 이후에는 다시금 또 청문회 국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또 인사 검증에 대한 실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런 행보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사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이 개각 작업들이 뭐 혼선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최대 7개 부처 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법무장관도 바뀔 거다 이런 내용인 건데 그러면은 뭐 대통령실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그 보도가 맞다면. 맞다면요? 예, 맞다면은 사실은 뭐 후임자를 뭐 알아보려고 이렇게 한다, 검증을 한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간다라는 뭐 거의 뭐 그렇죠. 확실한 사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거를 어떤 정도까지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뭐 확인이 가능한지. 예, 그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대통령께서 사실은 장관이 총선에 나가고 안 나가는 거는 일단 대통령의 뜻이 저는 먼저라고 봐요. 개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왜냐하면 장관을 바꿔야 되는 후보가 아무리 그 장관이 뭐 자기가 총선 나가고 싶다 그래서 먼저 막 대통령께 나 총선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뜻이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저는 확인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일단 한동훈 장관의 대구 행보에 이어서 또 한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 사진이 또 다른 화제가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화보 찍는 듯 좀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에 한 장관은 통상적 봉사다 이러면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분만 딱 찍어서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무슨 화보 찍듯이 7장, 8장을 쫙 찍어서 스냅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의 화보처럼 한동훈 장관 미래 대통령 후보자의 무슨 화보를 찍듯이 과하다. 오늘 아내분께서 봉사활동하면서 동시 활동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회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네, 이 국무위원 가족 봉사활동 현장인데 이 야권 일각에서 언론을 의식한 설정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 의혹 제기를 하는 건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한동훈 장관 또는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직접 뭐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걸 일부러 뭐 언론사에 부탁을 해서 배포를 했다 이런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아무래도 다 아실 겁니다. 언론의 취재 과정이나 사진이 올라가는 과정 같은 거는 이제 뭐 누구의 부탁이나 개인적인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의 사진이 주목받게 된 데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에 언제쯤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릴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좀 연쇄적인 작용 같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뭐 각자 사진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의 정치 참여가 좀 가까워진 것 아니냐 이 정도 해석까지는 해볼 수 있지만 마치 이 사진이 언론과 공모해서 만들어졌다거나 한동훈 장관 측에서 청탁이나 부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장관을 향한 또 민주당의 공세도 잠깐 짚어보죠. 민주당 범죄대응 TF에서는 한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좀 엇박자를 보이는 건데 한 장관은 집안 교통 정리 잘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분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부 교통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분 뒤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무관심이 답이다 이렇게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엇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이제 시선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엇박자다라는 시선보다는 사실 당 내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사범죄 대응 TF라는 곳이 있고 그 TF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 있고요. 그 TF에서 결정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TF가 결정을 하면 또는 의견을 내면 그 후에는 지도부에 보고가 되고요. 또 지도부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또 의총을 통해 그 야당에 있는 의원들의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만다 이런 부분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또 TF에서의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예. 이것을 지도부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또 큰 틀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추진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떻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TF에서는 일단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예.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도부가 이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의논해서 결정을 하게 될지 또는 의총에서 이것을 논의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건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한동훈 장관 때리기 오히려 체급과 존재감만 높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그 사실은 뭐 대권 후보라는 것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민주당이 막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예.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뭐 수사지휘권 박탈에 뭐 이런 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속 그 공세를 시작하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당시 야당의 대권 후보로 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마자 곧바로 뭐 왕장관 뭐 이렇게 소리 나온 게 민주당이에요. 예.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한 장관을 공격하고 있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저는 오늘날 한 장관의 위상을 만들어주는데 거의 7, 8할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예. 민주당의 공로가 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크다.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요. 네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를 썼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로서 지금 그 총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예.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갈 거를 알면 굳이 자기들이 그런 그 형국을 만들 이유가 예. 없으니까요. 아마 탄핵 카드 안 쓰겠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리고 그렇게 높다. 되면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선언이 빨라질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국회에서 탄핵안이 표결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사표를 못 내잖아요. 네.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총선 출마 거죠? 불가능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11월 30일이잖아요. 예. 며칠 안 남았어요. 만약에 11월 30일에 기습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상정한 예. 본회의 보고한다 그러면 아마 그날 사표를 낼 겁니다. 바로 수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수리 안 돼도 출마에는 지장 없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 최근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려는 듯 어제 아침 40분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힘드시죠? 아유, 뭐 살아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세요. 인터뷰를 좀 줄이고요. 그 잡힌 것만 하고 그 김경지 우리 대변인 통해서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더니 이성이 자꾸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더 잘하고 김기현 대표께서는 앞으로도 향후도 혁신위의 가감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님께서는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출마나 공개 출마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자, 두 사람 웃으며 만나고 대화를 나눴지만 뭐 사실 미묘한 입장 차이도 읽혀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만남.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예. 제가 볼 때 그 국민적 눈높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이 사실 이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그 혁신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로 보면.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회동을 할 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공개로 만나셔서 예. 정말 그 약간 접점을 만들어 보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그러면 나온 결과물을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실 결과물이 뚜렷이 딱 나왔다라고 언론에 이제 보도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맹탕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제 앞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초점이 자꾸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지도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회동에서 또 친윤계와 중진들의 불출마 또 험지 출마 이 권고에 대한 논의는 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이건 배경이 뭘까요? 없었다고 발표가 됐죠. 예.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난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아 수석부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가감 없이 혁신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가감 없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혁신위는 더군다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뚜벅뚜벅 나가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남이 결국은 양측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거의 의견이 평행선으로 합의점이 없었던 것 아니냐. 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뭔가 본인의 뜻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을 통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행선이라는 뜻은 사실은 혁신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제시하면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혁신 아니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나가겠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쩔 수 없이 가감 없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된 거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 결국 어제 모임에서 인요한 위원장은 득점을 했고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실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애둘러서 이제 마치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처럼 돼 있지만 핵심은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의 득점이 돋보이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득실까지 지금 따져주셨는데 이게 사실 고통스러워도 지도부를 압박하겠다 이렇게 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이 친윤계나 지도부가 만약에 다음 달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갈등이 계속 커져가면서 이 혁신위가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갈등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요. 사실 어제의 만남이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가 본인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 봤습니다. 어느 정도 보여주려는 의도. 그렇죠. 당대표는 나다라는 일종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인요한 위원장에게 또 한 번의 판을 깔아주는 셈이 돼서 김기현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대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혁신위의 안건에 대해서 혁신안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절차를 좀 기다려달라 이런 거예요. 뭐 청년 공천 확대 같은 거는 공관위 출범 이후에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혁신위를 이렇게 좀 자중시키고 있는 모양새인데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요. 친윤 중진 세력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인요한 위원장은 심지어 그 기싸움 속에서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는 소신 있게 거침없이 하라는 그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맞서게 되면서 사실상 마치 뭐 신윤핵관 대 구윤핵관의 싸움처럼 돼버린 모양새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혁신위에서 내부에서 조기 해체설까지 나온 만큼 혁신위도 절대 물러설 그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 싸움에서 웃게 되는 건 전 혁신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버텨봤자 결국에는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일종의 밥그릇 지키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대표라는 위치상 결단을 내려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계속해서 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기현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제 상당히 관심사인 상황인데 최 의원님께서는 뭐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의중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현재 드러나 있지가 않은데 맞습니까? 자꾸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절차와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 본인의 고민이 굉장히
깊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절차라는 거는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절차거든요. 예. 그다음에 시간은 본인이 자기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1시간 만에 뚝딱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본인이 나는 무조건 출마한다. 이런 입장을 굳혔다면 절차와 시간이라는 걸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기현 대표도 아마 본인의 불출마 같은 것이 결국은 여권 전체의 총선 승리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 저는 그중에 불출마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걸 놓고 지금 고민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 국민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요. 그 얘기는 곧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그럴 수 있죠. 뒤집어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지금 상당히 수세에 몰린 것 맞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혁신위원회에 발 맞춰주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고민이 깊다. 예. 네, 근데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친윤인 핵심 또 장제원 의원은 나는 권력자의 눈치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호영 의원은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 또 혁신안에 좀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걸 좀 변수가 될까요? 물론 변수가 되죠. 근데 그 주호영 의원하고 그 장제원 의원은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권력자의 눈치를 안 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 방송에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사실은 반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그 장제원 의원이 그래도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뜻을 모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은 일반 국민들, 정치하지 않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머릿속 생각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년 총선에 만약에 과반이 국민의힘이 되지 않으면 지금 하는 민주당을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사실은 뭐 그거를 입으로 꺼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음으로 양으로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는 그냥 각자 다 알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입장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지도부가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문제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혁신안이 지금 4호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국민들 기억에 남는 건 영남 중진들이 그래서 험지에 가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 이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남도 있었던 것이고 이제 김기현 대표와 포함한 여러 중진들의 결단만 남은 것이고 그 결단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결단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만 남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 2030 세대를 겨냥한 현수막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고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또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 이런 문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2030을 겨냥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두고 또 청년들의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먼저 최 의원님 이 현수막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걸 보면 이제 2030 저는 뭐 2030이 이제 자식 세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걸 보면 좀 화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왜냐면 모르지만 뭐 저 자체로 모순이 돼 있잖아요.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다. 그러면 뭐 2030은 바보인가? 뭐라는 뭐 그런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뭐 경제는 모르지만 잘 산다. 글쎄 그런 부분도 그 앞뒤를 아마 대꾸를 시키느냐고 저런 거를 만든 모양인데 저런 것들이 이제 2030한테는 아니 우리도 저런 거 다 안다라는 그런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우리 2030인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현수막이 그럼 나온 이유 그리고 또 청년들과 당이 잘 실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현수막을 만들었는가 저는 굉장히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러면은 2030 세대시잖아요. 저희 중에 유일하게 지금 김지아 앵커도 지금 30에 포함되긴 하는데 이 현수막 보고선 뭐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예. 그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다.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알겠는데. 이게 청년층에게 뭔가 구애를 하려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이런다고 이제 청년들이 마음을 줄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당에서 만든 현수막이라고 했으면 사실 정치는 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고 책임을 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 위치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청년들의 마음에 공감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청년들을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무지한 집단처럼 매도한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접근 자체를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이런 것보다 정말 손에 와닿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 하나하나로 가지고 현수막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민주당이 하겠다는 정치가 뭔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년 집단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 현수막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민주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좀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지금 뭐 박채고 의원이 많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새로운 내용이고 새로운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볼 수는 있는 시도는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가 끝인 시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요새 아이돌들이 티저가 나오듯이 예고편 형식으로 나온 현수막인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캠페인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또 차차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요새 2030 청년 세대들이 공동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개인의 삶도 중요하고 워라밸도 중요하고 이런 각각의 개개인의 삶들을 중요시하는 또 그런 세대적인 특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민주당이 좀 더 많이 또 청년들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런 식의 캠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올 것들을 좀 더 지켜보고 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이시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명 예인이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지난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한 달 안에 당이 안 바뀌면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탈당 가능성, 앞으로 행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결국 이제 이분들이 그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스스로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나 공천 안 주니까 나간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네 분이 모여가지고 당이 바뀌어라. 그러면 공천에 대해서 너네들이 잘해라. 그러니까 이 비명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하지 말아다오. 사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성격상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다 봤을 때 이 비명계에 손 안 잡을 겁니다. 안 잡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군요. 저는 아주 단언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당을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서 어떻게 배지를 다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 안에서는 지금 공천 안 준다는데 그래서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상민 의원은 그러기 때문에 이 4명 안에 안 들어간 거죠. 본인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나올 거라고 이미 다 말씀을. 단정 짓지 말라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같이 방송에서 만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데요. 나오시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아니 이상민 의원은 그 시점까지 지정을 했잖아요. 12월 초. 했죠. 12월 초. 다만 12월 초에 본인이 나와서 어디로 갈지. 이거는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 무소속 뭐 이준석 신당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서 다 문호가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이지. 국민의힘으로 단정 짓지 말라 이런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신당 뭐 이것도 뭐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는 절대 안 간다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12월 초에 하는데 12월 초에 나온다 이런 거고 이 4명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민주당에 대한 미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 4명은 가급적이면 민주당에 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뭐 공천을 줄 것처럼 하면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공천을 못 받는 아마 이런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상민 의원은 그 과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을 가지면은 결국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결국은 나중에 높다. 예. 나중에 끌려다니다가 공천 못 받는다. 뭐 전망이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5선이니까 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험지 출마 요구를 놓고 친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이 사직생 각오로 또 험지에 출마를 해야 된다. 또 장경태,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전국 유세를 다녀야 돼서 험지 출마는 좀 무리다 이런 입장이에요. 내부 분위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계 의원들은 선을 좀 긋고 있는 모양새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좀 더 전국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만약에 험지로 가게 되면 지역구 선거 활동에 집중하느라 사실 전국 선거를 지휘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친명계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일부는 또 논의된 바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논의 자체를 좀 차단하는 모양새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단순히 이제 국회의원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권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전 모든 걸 다 쥐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선 승리에 모든 걸 걸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까지 걸고 있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해오셨어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본인 것을 내려놓고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예. 이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택 단정 말고 전망을 살짝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그거는 뭐 예. 그냥 너무 쉬워요. 쉽다 또. 네, 예. 이재명 대표는요. 예. 그냥 개양은 거기에 나갑니다. 나간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그분은 그냥 거기 나가요. 뭐 사실 저도 거의 단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정할 수, 두 분은 단정을 하시는 거고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